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사실 좀 함께 배우기 또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재무제표만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뭐 업종이나 지난주에는 그 CDMO 바이오 한번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번 이제 일요일은 좀 우리나라 증시 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은 그냥 트럼프 좀 말이 좀 바뀝니다. 그런 것들 좀 설명해드리고, 너무 트럼프에 쫄지 말자. 근데 한 번씩 때릴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트럼프가 그냥 퍽퍽 칠 겁니다. 네. 근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맷집이 아마 세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너무 또 때린다고 위축되지 마자. 우리는 또 반격할 카드가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봤으니까 투자하시는데 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뭐 평소에 뭐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다 수집한 자료들이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AI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PPT로 이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때 보여드렸죠. 그 설 연휴 기간에 한번 트럼프가 했던 말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요 구도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딥시크도 터지고 뭐 관세부가 하지만, 관세부가 어쨌든 뭐 제가 찍는 시간에는 중국은 부과를 할 것 같은데, 주말이라서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일요일은 2월 9일이죠. 2월 9일에는 뭐 트럼프가 또 관세를 연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멕시코랑 캐나다는 연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핵심 이겁니다. 사우디가 유가를 내려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파월에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서 야 인하해, 물가 낮으니까. 그러면 인하를 하고, 물가 금리 낮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감세하고, 감세를 할 수가 있는 게 물가 금리가 낮아야 돈을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하는 거죠. 예,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 금리가 오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감세를 해버리면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감세하면 세금 또 부족하잖아요. 그 일부를 또 관세로 메꾸자. 이런 구도죠. 요 모든 게 다 돼야만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그리고 최종 목적은 요겁니다. 물가 상승 없는 미국 성장. 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성장하는데 어떻게 물가 상승이 없어요? 일단 인플레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이 동반되는 거죠. 근데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른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근데 저거 뭐 너무 좋은 거죠. 성장하는데 물가 상승이 없어요. 뭐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그냥 꿈에나 있는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뭐 적절한 성장과 적절한 물가 상승이 좋은 거지. 저 이상적인 저 멘트는 물론 되면 너무 좋죠. 물가도 안 오르는데 미국 그러니까 성장은 한다. 얼마나 정말 예,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가와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근데 이런 구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 말이 왜 제가 트럼프가 말을 지금 바꾼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스코페센트가 이제 지난주였죠. 폭스 TV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단기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예. 뭐냐면 단기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하죠? 연준이 결정하죠. 연준을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압박을 합니다. 트럼프가. 야, 금리 좀 낮춰. FOMC에서 열받아가지고 너 왜 금리 안 낮춰? 이렇게 막 뭐라 그랬죠. 근데 파월 의장은 그냥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근데 그 뭐 그렇다고 파월 의장은 뭐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 설득하지 말자.
포기하고, 예. 그래서 요 기사에 대한 해석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장님이 본인 이제 저 기사에 올린 거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거기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 설득을 포기하고, 예, 결국 트럼프한테, 예, 트럼프를 오히려 설득을 해서 파월 의장 그냥 냅두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근데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파월은 그냥 냅두고, 그럼 금리 우리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래? 그러면 10년물 금리를 낮춰야 돼요. 단기 금리 연준이 낮추는 거고, 장기 금리는 국가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재정 적자를 줄이면 돼요. 채권 발행을 줄이면요, 채권의 공급이 줄죠. 그럼 채권 값이 오르죠. 그럼 금리가 빠집니다. 그 채권을 적게 발행하면 돼요. 채권을 적게 발행하면 정부가 돈이 없죠. 성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국채 수익률을 우리가 하락시키겠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를 줄이면 돼요. 정부가 돈 적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총대 메고 나섰죠. 정부 효율화위원회. 최근에 무슨 뉴스 나왔어요? 정부 규모 축소 시작, 아주 정광석화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연방정부 공무원 조기퇴직 제한했고 5만 명이 벌써 신청했대요. 이거 하면 1,000억 달러 줄인대요. 연간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40조가 절감됩니다. 상상이 안 가지만 연간 예산 428억 달러야. 미국 국제개발처. 저게 뭐냐면 세계 각국의 그러니까 구호 같은 거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제개발처가 하는 일은 이제 세계 각지의 좀 어려운 곳에 있는 곳에 돈도 지원해주고 해주는 건데, 예, 긴급하게 이제 도와주는 돈이에요. 예,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것도 428억 달러인데 이거 폐쇄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요, 재정 적자 줄어요. 일단. 예, 그럼 금리가 떨어져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총대 메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옛날에 트위터 인수할 때도 저렇게 똑같이 했죠. 예, 그냥 점령국처럼 쳐들어가지고 사람 다 잘라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X, 지금의 트럼프, 아니 트위터 점령을 한 것처럼 지금 이 공직자도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해서 적자 줄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늘려서 물가 낮추겠다. 물가 낮추면 10년물 금리 떨어집니다. 저 연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 낮추는 거. 그럼 물가 낮추면 제일 좋은 방법 사우디 보고. 근데 사우디가 말 들을까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어쨌든 압박을 할 거고 전쟁 끝내면 돼요. 아니면 미국이 그냥 알아서 원유를 엄청 생산하는 거죠. 물론 셋 다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줄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 시장 이 금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설명드렸죠. 트럼프는 시추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시추 환경이 좋진 않아요. 기업들이 말을 들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만큼. 근데 어쨌든 많이 생산해서, 근데 기업들은 이거죠. 아니 많이 생산하면 뭐하냐. 미국에 지금 이미 생산 많이 되고 있는 거 어디다 갖다 팔라고.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다 압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협상의 도구예요. 관세가. 사가 에너지. 예. 야, 우리 많이 생산한 거 니네가 사가. 안 사가? 관세 때린다. 석유와 가스 대규모로 구매해. 예. 기업들 입장에서 좋죠. 생산해서 수출하고 돈 벌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 내수용으로는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당선 전부터도 이미 비오펙 국가, 뭐 보시면 미국, 캐나다, 브라질, 가이아나 4개국의 원유 생산 양인데 21년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에너지부 장관이 된 석유 재벌이죠. 원유 생산 늘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원유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유값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계획이 이게 공개가 됐죠. 이번에 뭐 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결국 요런 제안인 것 같아요. 4월 20일 날 공식 휴전을 선언하고. 근데 이대로 될진 몰라요. 그냥 좀 유의하실 건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여기가 이 빨간색이 어디냐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이거 인정. 러시아가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여기 러시아의 이 영토 중에 쿠르스크 있거든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너네 후퇴. 예, 이렇게 하고, 여기 옛날 우리나라도 6.25 전쟁 하고 나서 휴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휴전을 하고,
여기에 이제 평화 유지군을 투입하자. 이제 여기 평화 유지군 영국과 유럽군이죠. 뭐 나토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국과 유럽군이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신 방어해 주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아마 휴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받아들일지 모르죠. 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일단 끝내자. 전쟁 끝내. 그래야 유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계획까지 나온 거 보면 결국 저유가가 정말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예. 그리고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이코노미 21의 그 양영빈 기자님 기사를 꼭 한번 잘 보세요. 그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이런 이제 매크로 쪽에서는 거의 정말 탑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정말 잘 보시고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예, 아무튼 굉장히 잘 보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썼던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시장 함께 읽기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주거비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예요. 예, 귀속 임대료. 예. 그래서 귀속 임대료가 지금 보시면 21.18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죠. 이게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게 36.7인데 그중에 27이 귀속 임대료. 귀속 임대료는 뭐죠?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대료 얼마 받을 거냐.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가요. 당신 임대료 얼마 받으실 거예요? 실제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받으실 거예요? 예. 물론 저게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실거래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실거래는 아니고 되게 또 후행적인 게 많아요. 후행적이에요, 좀. 이미 물가 다 꺾이고 실제 주거비 꺾이는데 저 주거비는 늦게 반영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걸 반영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통계국이 이제 직접 실거래를 이제 분석을 한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이 빨간색의 신규 임차 비용이에요. 새로 체결된 이때 21년도에 코로나 이후로 급등, 전쟁 터지고 고점 찍고 꺾이죠. 꺾이는데 그 다음에 전체 임차 비용 요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기존 임차 비용과 전체 임차 비용. 근데 이걸 다 합친 게 전체 기존 임차 비용은 예전부터 있었던 비용들. 이게 이제 늦게 반영되는 거죠. 얘가 빨라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보면 헷갈리니까 저 빨간색 있죠. 신규 임차. 그러니까 새롭게 거래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아파트에 월세 들어가는데 오늘 거래를 했어요. 그럼 그거 신규 임차죠. 그죠? 새롭게 어떤 아파트랑 계약을 맺었어요. 나 월세 얼마.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빨간색이 지금 심지어 마이너스 났어요. 근데 얘에 따라서 다 따라갑니다. 주거비가 뒤따라 다 꺾여요. 나중에. 후행적으로. 얘가 꺾이면 몇 달 후에 얘도 다 꺾입니다. 마이너스 가겠죠.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주거비의 거의 40%를 그러니까 미국 물가의 40%를 차지한 주거비가 저렇게 팍팍 꺾여버리면 물가 어떻게 돼요? 소비자 물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여기에 유가급 나간다? 유가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중으로 물가가 푹 빠지는 거죠. 그 연준이 원하는 물가 목표 2%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죠. 근데 여기 변수는 관세잖아요.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세를 많이 때려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도 물가가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애매한 거죠. 근데 일단은 트럼프가 원하는 전쟁 끝나고 원유값 떨어뜨리는 거 요거랑 이 소비자 물가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큰 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추적을 해봐도 물가가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세만 떼면 2%까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관세 이게 좀 어렵잖아요. 연준도 야 너네 관세 부과할 건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금리 몰라. 관세 매기면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보세요.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들입니다. 캐나다, 중국. 보세요.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40%. 이 세 나라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요. 전체 이 수입 물량의 40%를 미국이 수입하는 곳 40%이 세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딸기, 요게 수입 비중입니다. 점유율. 딸기, 라즈베리는 100%네요. 거의. 토마토, 아보카도, 농산물, 멕시코, 그다음에 자동차, PC 이런 거 많죠. 그다음에 여기 캐나다에서는 원유,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수입의 100%.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거 빼고요. 그냥 수입만 하는 거. 냉동 감자튀김. 냉동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캐나다 관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저 튀김값 오르겠죠. 그러면 안 먹게 되겠죠. 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난 감자튀김 좋아하는데 왜 관세를 올려서 내가 먹는 비용을 올리느냐?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겠죠. 그리고 중국은 주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특히 애플 아이폰 같은 거죠. 여기에 관세가 탁탁 붙어버리면 여러분이 딱 한번 보세요. 이 품목들을 보고 이 나라들이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 나라를 지금 찍은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나 장난 아니다. 예. 내가 관세 안 매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예. 그거를 이제 무시하지 마라. 나 진짜 매긴다. 실제 매겼어요, 벌써. 트럼프 일기랑 다른 점은 일단 매기고 시작합니다. 관세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해서 협상해요. 그래, 한 달 연기해 줄게. 중국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 결정이 안 났으니까 제가 촬영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관세 부과는 자살행위입니다. 미국 소비자 피해가 급심하고요. 물가 튀고 본인이 원하는 물가 없는 성장 둘 다 못 달성해요. 물가도 오르죠. 소비는 줄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보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2020년 주요 이후에 주요 미국 물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에너지값 그때 20년과 비교해 보세요. 주거비, 의료비. 그러니까 20년 코로나 직전하고 그 후에 4년 동안의 물가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에 관세 또 터트려요. 이제 앞으로 꺾이겠지만 관세가 붙으면 모르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일기 때 미국 국경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 수 이거 단속했죠. 이민자 줄죠. 예, 바이든 때 이민자가 늘죠. 그럼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이민자 줄고 트럼프는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럼 노동 공급이 줄면요, 이 임금 상승이 월급이 올라가게 되죠. 이건 물가에 영향을 주죠. 연준이 생각하는 이제 물가죠. 물가 전망. 이거 오를 거로 계속 보고 있고. 예. 모기지 금리, 주택 금리죠. 예. 대출 금리죠. 우리나라 따지면 담보대출 금리.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과거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은요, 이걸 또 올려요. 이런 것들을. 지금 관세를 올리면, 관세를 부과하면. 거기다가 4월부터는 뭐 한국, 유럽, 뭐 일본도 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이런 이제 구조를 봤을 때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미국 사람들. 거기다가 미국의 수입 업체가 관세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업체 관세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입 업체한테 넘겨요, 미국에. 그럼 그 수입 업체가 물건을 받으면서 관세를 냅니다. 예. 대신에 물론 이제 뭐 그 수출업자한테 야, 우리 나 관세 내야 되니까 네가 대신 내줘. 뭐 그런 협상은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그걸 배제하고 수입 업체가 내야 돼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럼 그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이거 그들은 누구죠? 미국 기업이죠, 주로. 물론 뭐 미국의 현재화에 돼 있는 뭐 글로벌 기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관세 부과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이게 트럼프가 진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속도 조절 중간중간 하지 않겠냐. 트럼프가 뭐 중국에 60% 때리고 전 세계에 20% 보편 관세, 이거는 서로 다 망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관세는 부과한다고는 생각은 해요. 일부는. 근데 그 규모와 세율은 좀 낮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0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이 2.91인데 지금 얼마죠? 거의 한 5%까지 갔다 좀 꺾였죠. 이렇게 되면 정부 부채 부담 커지죠. 이자 많이 내야죠. 저소득 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올라가니까 연체율 올라가서
부담되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돌아오고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4인데 조금 이제 좀 꺾이곤 있어요. 금리가 최근에.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분기 국채를 더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고 일단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는 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좀 종합해 보면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 좀 상승, 좀 이런 요인들 관세 폭탄만 아니면 금리가 좀 꺾이고 지금 금리가 실제 꺾이거든요. 아까 베센트 장관의 발언도 있었고 실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리가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우려했던 고금리가 좀 꺾이니까 달러는 꺾일 거고 또 최근에 엔화가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뭐 급등장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괜찮은 장세도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단 이 조건은 관세입니다. 관세가 우리 예상보다 커져버리면 그게 파괴력이 있으면 증시는 못 가요. 금 또 빠질 수 있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좀 약하다면 뭐 의외의 강세장도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관세만 아니면 모든 조건이 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거든요. 관세만 아니면. 그래서 관세의 강도는 우리가 예측은 어렵지만 자살행위니까 좀 강하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 당사 자료인데 지금 코스피 PBR이 0.9배도 안 돼요. 지금 한 0.86배 정도 되나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 코스피가 0.8배에서 1배 정도인데 2389에서 2861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0 이하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자본 이익률과 코스피 PBR 대입한 건데 요 선이 이제 중간 라인으로 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한국 주식은 뭐 그냥 다른 거 떠나서 누가 뭐래도 쌉니다. 뭐 저성장이니 당연하다 이런 거는 그냥 다 제외하고 뭐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떼고요. 그냥 싸냐 비싸냐만 놓고 보면 그냥 싸요.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거기에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닥은 단단하죠.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이미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상반기경에 아마 추경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소비심리 워낙 안 좋으니까 그때 계엄 때 이 소비심리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이게 수급이죠. 수급인데 이건 많이 설명드렸죠. 올해 30조 살 수 있다. 연기금이. 그때 많이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30조 올해는 사줄 거예요. 지금 매일 사잖아요. 그죠? 매일 사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급등하면 안 살 거예요. 지수가 제 생각엔요. 2600 넘으면 안 살 겁니다. 그때부터는 줄일 거예요. 매수를. 그러나 지금은 계속 채워야 돼요. 왜? 주식 비중이 너무 밑에 있어요. 일단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증시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정말 좀 답답하지만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 돌린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주요 기업들이 했고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하반기에는 윈도우도 교체해야 되고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화두죠. 딥시크 나와가지고 AI 스마트폰 이제 잘 팔리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전통 서버 있죠. AI 말고 이것도 2019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빅테크들이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중국 창신 메모리 경쟁사 삼성에 블랙리스트 등재를 했고 미국 정부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저 딥시크 때문에 중국에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만났죠. 근데 이 또 안 좋게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저 만난다고 삼성이 뭐 되겠냐 막 이러는데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비관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예요. 삼성이 지금 5만 원인데 여기서 뭐 설사 저게 안 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면 급 나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서 뭐 결과물 없다고. 이거 뭐냐면 잃을 게 없어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근데 되면 삼성이 저기에 들어가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반도체를 혹시라도 공급하게 되면
상방이 한번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몰라요, 저도. 네, 손정희 회장은 언급을 했어요. 예, 삼성과 논의했다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주가 봐서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이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예요. 하단이 되게 단단한데 하방은 거기서 이제 이런 조건들 중에 하나만 좀 맞으면 이제 삼성이 올라갈 거고, 삼성이 올라야 증시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노는 겁니다. 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선. 그리고 중국은 부양책을 쓸 것 같고요. 올해 지방정부 양해가 끝났는데 내수 부양 1순위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3월 이제 양해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마윈까지 복귀시켰죠. 예. 알리바바의 마인도 최근에 공개석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민간 규제 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수출하면 얼마나 피해 보는지 아시죠? 중국의 수출 가격을 전 세계 수출 가격이 나눈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중국 수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수출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싸게 팔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라이신 있죠? 그 이 사료, 예, 가축의 사료에 들어간 첨가제, 항생제 같은 건데 그거 중국이 너무 싸게 파니까 유럽에서 뭘 결정했냐면 관세 때려버렸어요. 반덤핑 관세. 야, 너네 왜 이렇게 싸게 팔아? 관세를 그냥 세게 때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가 없겠죠. 예, 한국의 라이신 업체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너무 밀어내기 심하게 하니까 이제 반발도 나오는데 중국이라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수출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중국 제외한 수출 전 세계. 중국 수출 미쳤죠. 너무 밀어내기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중국이 그냥 다 밀어내기 한 거죠. 자, 이걸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올해도 그렇게 할까요? 저렇게 미친 듯이 막 싸게 수출하겠죠, 일본은. 근데 강도는 약해지겠죠. 왜? 내수 부양을 해야 되니까. 또 미국과도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수를 단단하게 하고, 얼마 전에 중국의 대형 국유 뮤추얼 펀드 보험사에 주식 매입도 촉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새로 창출한 보험료의 30%를 주식 매입할 때, 그러니까 주가지수 부양하겠다는 건 뭐죠? 내수 부양하는 거예요. 부동산 올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제 위안화가 강해지면 구리값은 또 오르고, 내수 부양하면 우리나라 또 엔터, 화장품, 뭐 고무 이런 기업들이 또 좋아지겠죠. 네, 그런 아이디어죠, 어떻게 보면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봤을 땐, 예, 중국도 한번 기대해 보자. 중국이 이렇게 내수 부양하면 한국 코스피는 굉장히 호재가 됩니다. 예, 근데 꼭 이러길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낙 미국 주식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당연히 뭐 미국도 이제는 정말 하나의 뭐 당연히 해야 되는 투자 시장이 됐지만, 다만 이제 계속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싸니까요. S&P 500은 PER 22배나 되고, 예, 테슬라가 130배 퍼, 팔란티어 좋죠, 180배. 예, 근데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고 기대 수익이 안 나와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한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고서 나왔지만 일본 엔화 사는 게 어떠냐. 저도 동의하는 게 달러보다 엔화. 예, 엔화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게, 일단 엔화는 너무 싸요. 이게 엔화 값이죠. 이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뭐예요? 엔화 값이 급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율이 오를수록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급나갑니다. 2010년 전에 90엔, 80엔이었어요. 이게 2배 올랐죠. 그러면 반토막 난 거예요. 엔화 값이 반토막 난 거예요. 얼마나 엔화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자산이 그럼 저평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일본이 금리 올릴 거예요,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엔화 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내수를 살리길 원해요. 지금 정책 자체가. 그러면 일본의 내수주 괜찮겠죠.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 한국 싫어. 나 한국 주식 안 할래.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난 미국만 할래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AI 소프트웨어, S&P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빅테크가 있죠. 예.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있고 S&P 493으로 주도권은 이제 이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팔란티어입니다. 미쳤죠. 엔비디아 꺾이죠. 메타 올랐죠. 구글 빨간색 꺾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꺾입니다. 이 차이 뭐예요? AI로 돈 버는 기업은 날아갑니다. 팔란티어, 메타.
AI 활용해서 돈 많이 벌었던 기업, 반도체, 엔비디아, 브로드컴 얘는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안 좋아요. 왜? 딥시크 때문에 싸게 한다고 하니까. AI 투자하는데 너네 돈 버는 거 맞냐? 검증을 못한 기업, MS, 알파벳 주가 급락. 예. 그 얘기 뭐예요? M7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미국에 S&P 493은 나머지. 예. 그러니까 M7에서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M7이 가야 증시가 날아가요. 이들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확산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M7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M7이 많이 빠지면 또 기회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AI 인프라 이게 상대 비교한 거예요. S&P 500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100이면 인프라스 이게 반도체예요. 주로 뭐 데이터 센터나 엄청 올랐죠. 좋았죠. 근데 최근에 어디가 가요? Enabled Revenue 이게 뭐죠? 매출을 만들어내는 회사 AI로 오르죠. 여기가 이제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도 있을 거고. 근데 AI 생산성, AI 돈을 많이 지출하는데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직은 좀 정체돼 있고. 그리고 빅테크 세븐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나머지 회사의 수익률 차이. 23년에 어마어마했고 작년에 좀 좁혔어요. 예, 올해 더 좁힙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 막대기가 적어지면은 S&P 493개 기업이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M7만 날라갔다가 23년도에는 S&P 나머지 493은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요게 이제 올라옵니다. 얘네는 올라오고 M7이 빠지면서 이 격차가 좁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정체를 보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아시지만 제가 테슬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괜찮다 많이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는 테슬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테슬라니까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감히 뭐라고 근데 그냥 이거는 뭐냐면 테슬라를 파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테슬라를 지금은 좀 기다리자는 겁니다.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은 보유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중장기 보유하고 계시는데 보유하는 게 맞는데 다만 테슬라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추정치는 꺾이고 있고요. 실제 이게 26년 추정치, 25년 추정치. 네, 무슨 얘기냐면 개와 사람이 산책하잖아요. 개가 주가고 그 사람은 이제 펀더멘탈이에요.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해요. 펀더멘탈보다 뒤처졌다가 요즘에 네이버 어때요? 네이버는 그렇게 돈 잘 버는데 저 강아지가 자꾸 뒷걸음질 쳐가지고 사람은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뒷걸음질 쳐가지고 주가 엄청 빠졌죠. 네이버. 근데 돈은 계속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네이버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왜 주가는 계속 빠질까? 아이러니했죠. 근데 최근에 그냥 급등해 버렸죠. 순식간에. 뭐 바뀐 건 없는데. 뭐 딥시크 효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저 강아지가 막 순식간에 달려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 강아지가 미친 듯이 달려가요. 여기 못 쫓아갑니다. 이익은 꺾이는데 개가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좁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안 갑니다. 예, 좁히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익을 더 내주는가.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도 흥분을 하지 말고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좋겠고, 예, 저도 테슬라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중간 이런 일들은 또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건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보실 때 숫자가 뒤를 받쳐주면서 가는지 그냥 단지 어떤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명백히 기대감만으로 간 거예요. 지금 숫자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좁혀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에서 다 합친 것보다 이렇게 시총이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는 요 소버린 AI라고 뉴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딥시크 쇼크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뒤처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 기술이고 AI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패권국 이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중국이 하는 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AI 집중 투자하겠다. 예.
이건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또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제일 싫어하는 샘 알트만이 지금 갑자기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네, 이번에 보니까 요 다섯 나라 이제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한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죠. 예, 프랑스. 예, 요 나라들을 이제 방한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누고 왔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또 카카오 또 만나고 갔고, 뭐 SK 채태원 회장도 만나고,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갔는데 결국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친한 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안보 목적으로 또 활용하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소버린 AI, 국가가 주도하는 AI 요 산업 앞으로 투자는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 요 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국가가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 오늘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요게 이제 이노베이션 사이클인데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난 몇백 년간의 인류의 역사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여기. 이 6차 파도가 시작이 됐고, 요 산업들이 주도하겠죠, 그죠? 예, 주도하는 산업이 될 거고, 미중 갈등, AI, 에너지 안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툼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예, 그리고 관세 부과한다고 무조건 악재로만 보지 마시고, 관세 부과하는 가운데 중국을 때리면 중국, 그러니까 아까 라이신 같은 거 있잖아요. 라이신을 때려요, 중국 걸. 그럼 유럽에서 가축의 그 사료 첨가제를 중국 걸 싸게 썼는데 관세 때리면 비싸지잖아요. 그럼 그 공백을 누가 메꿔야죠. 중국이 철수하면 누구로 메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라이신 하거든요. 세계에 거의 1등급이에요, 우리나라는 라이신. 중국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면 이 기업들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중국 때문에 피해본 것도 있지만, 예,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죠. 그런 게 또 있을지도 계속 찾아봐야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관세로 때릴 때 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아주 길게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네. 아, 요거는 이제 저랑 그 최강혁 센터장님 있죠? 예, 같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걸 이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긴 했지만, 강의를 보통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저렇게 자료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땐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예, 좀 더 여러분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그걸 드려야죠. 실제 강의 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서 강의를 합니다. 방금 해드렸던 것처럼. 예. 그래서 요거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많이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여기 저희 회사에서 합니다. 강의를 하니까 이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LS증권 20층 라인즈에서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그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오셔가지고 저희 경제 전망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뭐 방금 설명드린 그런 다양한 내용들 첨부해가지고 또 어떤 식의 업종에 한번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뭐 선물도 드리니까 네, 뭐 추첨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홍보까지 해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